네. 자, 우리 교재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표시고 앞 시간에 이어서 재고자산에 대한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간에는 재고자산이 무엇이며 재고자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되고 무엇은 빼야 되느냐 그거 공부한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매출 원가라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재고자산의 매출 원가는 우리가 그 재고자산, 그 상품을 판매해서 얼마나 매출 이익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 매출 원가는 매출하는 그 판매 가격의 비용에 대응되는 원가입니다. 자, 매출 원가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매출은 뭐예요?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수익. 판매한 금액이 매출이에요.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무엇이냐?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출 원가라는 건 비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X1년 1월 1일에 상품을 8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 해 2월 1일에 이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요, 예,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전산회계에서는요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 해서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예. 자,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한번 본다면 X1년 1월 1일 날 800원에 상품을 매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해봤습니다만은 상품을 8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800원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나봐요. 현금 800원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예. 자, 그리고 2월 1일 날 그 상품을 팔았대요. 그런데 1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답니다. 현금 판매 1000원.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원 자산 증가,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 수익 발생이에요. 매출이 수익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요 밑에 있는 요 분계는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죠.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판매한 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계산합니다. 예, 매출 원가 800원이라는 걸 계산을 쉽게 했는데 원래는 이게 재고가 있었다면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이번에 매입한 단기 매입 800원을 더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초 재고가 없다는 거죠. 없고 단기 매입이 8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빼기 기말 재고를 빼야 돼요. 기말 재고 금액을 빼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말 재고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이것이 매출 원가입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에 공식이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것이 바로 매출 원가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매출 원가가 800원이다 이거예요. 800원. 재고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단기 매입한 것이 원가가 되죠. 그랬을 때 이건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 800원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 감소 800원. 상품 800원이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1000원에서 800원. 이게 수익이니까 대변에 갔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왔죠?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으로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차변으로 올 거 아니겠어요? 빼니까 2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실무하실 때 상품을 팔 때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겠느냐? 팔 때마다 하는 건 이거예요. 매입할 때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것은 언제 인식하느냐면 결산 수정분계 사항이에요. 이거는 결산 분계, 즉 결산 회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할 때는 매출 원가 인식은 결산 때만 할 거예요. 결산 때만. 어떤 식으로? 아까 여기다 공식 썼죠?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 해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상기에 보여준 거 요거 다 무시하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예,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매출원가 공식과 상품 계정에 기록하는 방법을 보면은 상품 매매업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구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초 재고라고 그랬죠? 예. 상품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아까 단기 매입이라고 그랬죠? 상품이니까 단기 상품 매입액 그리고 아까 빼기 기말 재고라고 그랬죠? 상품이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만약에 이것이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라면 저 상품을 제품으로만 바꾸면 돼요.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은 매입액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제품은 우리 공장이 만든 거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제품에서는. 그리고 뒤에 똑같아요. 기말 제품 재고액. 그 재고자산 이름만 달라져요. 만약에 원재료라고 한다면 원재료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하면 그게 원재료의 여기서는 원재료는 또 매출 원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원재료는 공장에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원재료 B가 돼요. 그게 원재료 B. 원재료라는 것은 제조에 투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생산에 투입됐으니까 원재료가 투입되면 그게 원재료 B라는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모든 재고자산에 이건 팔기 때문에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상품은 파는 거기 때문에 제품도 파는 거기 때문에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근데 원재료는 파는 게 아니라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FAT 1급은 하여튼 제조원가는 안 나오니까 상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은 상품 매출원가이다.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암기를 할 때 그림 하나를 좀 잘 암기해 주세요. 그림 하나를. 제가 그림을 좀 깨끗한 종이에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림이 나오더라? W 누르면 이게 도화지가 나옵니다. 까먹었어요, 제가. 자, T계정을 하나 그렸어요. T계정. T계정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드시 안 그려지네. 자, 여기 계정 과목 이름이 상품이에요. 상품. 계정 과목 이름이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입니다. 자, 여기다가 4개를 쓸 거예요. 4개를. 왼쪽 차변에 2개, 오른쪽 대변에 2개를 쓸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공식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자, 여기가 기초 상품이에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제가 재고액이라는 말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리가 충분하면 기초상품 재고액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가 단기 상품 매입액이에요.
단기 상품 매입액. 자, 이제 대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 상품의 매출 원가 자리예요. 매출 원가. 위아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좌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 100원이라고 있어. 100원. 좀 부족해서요. 이렇게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원, 단기 상품 매입액이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원. 그러면 요 합계가 1100원이 되죠. 차변의 합계가 1100원. 이 합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합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판매 가능 금액. 1100원은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100원어치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것이 1000원이라면 단기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팔 수 있는 가능 금액은 1100원이죠. 매가 말고 원가로. 원가로. 여기서는 지금 원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가로. 자, 그런데 기말에 말이죠. 기말에 상품 창고에 가가지고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재고조사, 이 기말 상품 이게 중요해요. 재고조사를 합니다.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재고가 200원어치 있어요. 재고가 200원어치. 이 재고를 조사해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상품 매출원가 공식이 뭐였냐면, 이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이 공식 생각나시죠? 판매 가능 금액 1100원에서 200원을 빼면 그것은 팔려 나갔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얼마가 팔려 나간 거예요? 팔려 나간 원가는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900원은 매출한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원가예요. 900원은 팔려 나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스캔을 딱 해주세요. 이 그림을 스캔해 놓으면 아까 그 공식은 자연히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이 1100원이다.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뺐더니 이것이 원가라더라. 그것이 매출 원가라더라 이거예요. 이 원리는 굉장히 많은 재고자산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원재료라면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1100원이라더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200원이라면 900원의 원재료가 단기 공장의 원재료 B라는 원가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 곳에 이게 적용이 돼요. 이 원리가. 재고자산에서는요, 요 4개의 키워드를 차변 2개, 기초, 단기, 그리고 대변 2개, 매출 원가와 기말, 이거를 잘 스캔해 주셔가지고 복잡한 것은 그림으로 해결하면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나가는 식으로 뭔가를 구하면 돼요. 앞으로 뭘 구하라는 문제 나왔을 때 이 그림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아까 그 그림을 제가 가지고 설명드릴 때 여러분에게 기말 재고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가 조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입니다. 예, 우리 회계적 용어에서는 뭐 재고 조사라고 해도 좋아요. 재고 조사라고도 해도 좋은데 예, 좀 더 재고 자산의 평가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재고 자산의 평가, 즉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사는 두 가지 행위가 필요해요. 첫째, 수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몇 개냐, 아니면 몇 킬로그냐, 몇 톤이냐. 그 수량을 파악하는 단위들이 있겠죠. 한 개, 두 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제곱미터, 네, 어떤 거는 몇 리터, 아니면 어떤 거는 몇 킬로, 아니면 몇 톤, 뭐 이런 식으로 그 재고마다의 단위가 있어요. 수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가를 정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만약에 우리 회사의 휘발유가 만약에 휘발유를 원료로 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휘발유라는 원재료 재고 자산이 지금 5,000리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5,000리터를 1리터당 얼마짜리로 봐야 되냐? 이게 바로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5,000리터를 한꺼번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휘발유 가격이 1년 내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때그때 매입한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해야 돼요. 어떤 가정을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수량은 가정이고 뭐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계측을 하면 다 나와요. 수량은. 네, 그래서 그 수량 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혼합법을 주로 쓴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기록법. 계속 기록법은요, 그 휘발유 탱크에 입고됐을 때 입고 기록하고 판매됐을 때 판매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고와 출고를 기록하면 재고 장부에 있는 대로 탱크에 남아 있어야 되죠. 나머지는. 그게 계속 기록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현실이 장부만 믿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고조사를 병행합니다. 실제 재고조사는 뭐냐? 원래는 입고만 기록하고 출고는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고만 쭉 기록했다가 결산 때 재고조사를 딱 합니다. 거기에 지금 투입된 게 가령 10,000리터를 투입했었어요. 근데 재고를 딱 조사해 봤더니 5,000 남았네. 5,000리터. 그러면 나머지 5,000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판매됐다. 이렇게 보는 게 실지 재고조사법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계속기록법하고 실지 재고조사법 둘 중에 하나만 쓰느냐? 그렇지 않다. 현실은 혼합법을 씁니다. 즉 장부에 계속 기록도 하고 입고 출고 기록도 하고 재고조사도 해가지고 대비를 해서 모자라는 것을 또 회계 처리를 따로 해요.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남는 것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모자라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감모 손실로 그걸 처리를 해요. 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회계 처리해야 돼요. 모자라는 것들에. 그래서 재고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사. 그래서 여기 혼합법은 뭐냐? 장부의 기록도 입고와 출고를 기록하고요. 실지 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혼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수량이 5,000리터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해야 돼요.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계속하여 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단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별법은 뭐냐? 휘발유 같은 것은 개별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개별법으로 한다면 만약에 입고를 10번 받으면 탱크를 10개로 나눠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500원이었을 때는 여기다 받고 600원이었을 때는 이 탱크에 받고 700원짜리는 이 탱크에 받고 가격이 변할 때마다 탱크를 구분한다. 이런 개념이 개별법인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도 개별법이 뭐 수량이 많지 않고 이렇게 뭐 액체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딱딱 이게 덩치가 크면서 기계 같은 거 덩치 크면서 이건 2천만 원짜리 이건 뭐 1,900만 원짜리 이렇게 된다면 그건 뭐 개별법으로 거기다 딱딱 단가 붙여놓으면 간단해요. 그런데 물량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개별적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의 가장 정확한 방법. 근데 단점은 거래가 많다는 거죠. 아니, 거래가 많을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거래가 많다는 것은 수량이 많다는 개념도 돼요. 수량이 너무 많고. 아니면 아까 무슨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것처럼 탱크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개별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개별법에 관해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요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계산하는 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연습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뒤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은 뭐냐면요. 선입선출. 예, 먼저 입고된 사람이 입고된 물건이 먼저 출고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매매하는 상품 매매업의 여러분이 사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매매하는 그 직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팔고 싶겠죠. 나중에 이제 막 오늘 들어온 것을 먼저 팔고 싶은 사장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다가 오래된 거는 유행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게 물건이 갑자기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빨리 팔아야 됩니다. 뭐 썩거나 뭐 부패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모든 옷에는 뭐 옷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옷 같은 거 뭐 어떤 해에는 뭐 카라를 높게 만들었다가 어떻게 좁게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거든. 허리를 잘로 가게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퍼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스타일이 잘 나가는데 올해는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오래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라는 그 물량의 흐름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거의 일치해요. 그건 장점이에요. 단점이 뭐냐? 현재 수익과 과거의 원가를 대응해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판매됐다는 거예요. 네.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판매됐다. 근데 그 먼저 입고된 것이 작년에 입고된 것이 있다고 봅시다. 작년에 입고된 거, 그것을 판매된 원가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재고는 금년에 입고된 것을 재고로 봐요. 예, 재고로.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매출액,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수익, 과거의 원가, 요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 자, 우리 회사에서 상품이 판매되면은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은 당기에 판매된 시가, 현재 시가로 매출액이 나오죠. 예. 내가 지금 만약에 주유소 사장님이 휘발유를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현재 판매된 가격으로 매출액이 결정되죠. 예. 그런데 선입선출법에서 수익은 지금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해서 파는데 원가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원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휘발유는 올해보다 반값이었다. 그러면 선입선출로 말하면 작년에 입고된 휘발유를 지금 팔고 있다면 반값이 적용된 것이 원가에 반영되겠죠. 그래서 현재 수익은 현재 가격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원가는 과거 원가가 적용되는 게 선입선출법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단점. 왜? 우리는 대개 우리 회계 원칙에는 수익과 비용은 잘 대응시켜야 돼요.
현재의 수익에 현재의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선입선출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단점이라고 말합니다. 선입선출법의 단점.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 현상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물가가 대부분 다 올라가죠. 어떤 큰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시에는 이익이 과대하게 산출된다. 따라서 법인세도 많이 내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면은 이익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원가가 과거 원가가 적용되니까 싼 원가로 매출 원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은 가격이 오른 상태의 단가가 결정돼 가지고 매출액이 형성되고, 원가는 과거에 가격이 떨어져 낮았을 때 그 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자, 그럼 이제 후입선출법은 반대이겠죠. 후입, 나중에 입고된 것이 선출, 판매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됐다는 가정인데, 장점은 뭐냐?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가 대응된다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합하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입선출법의 단점이 후입선출법에서는 반대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최근 것이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매출액은 당연히 요새 판매되는 것이 매출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매출 원가를 후입선출이니까 최근에 판매된 것을 원가에 다 적용해. 그러니까 수익,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서로 같은 시기의 단가가 적용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잘 부합된다. 그런 얘기예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물량의 흐름과 동일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나중에 입고된 것을 먼저 팔려고 하는 사장님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하고 안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일부러 이익을 조금 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후입선출법을 선택하겠죠.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근데 재고자산의 평가를 후입선출법으로 하겠다. 이익을 줄여서 법인세를 좀 적게 내고 싶다 하면 후입선출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요, 조금 의도성이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선입선출법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식회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익을 좀 부풀려 가지고 좀 뭔가 어떤 다른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나? 반대로 후입선출법, 이익을 줄여서 일부러 세금을 좀 피해가려고 하지는 않은가? 실제로 이익은 많이 났을 텐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이 두 가지는 평균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난한 것이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래서 이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동평균과 총평균법은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동평균은 매입할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라는 걸 구합니다.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구해놔요. 그래서 그 이동평균 단가를 매출 원가로 결정을 합니다. 출고 단가가 매출 원가예요. 장점은 변동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매입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번거로운 것이 단점이겠죠. 근데 뭐 이게 사람이 요새 계산하는 데가 있나요? 뭐 엑셀로라도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냥 입력만 하면 쩍쩍쩍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 했으니까, 뭐 계산이 번거롭다는 얘기는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 전산화되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계산은 이미 컴퓨터가 맡아서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기말에 총 입고 금액을 총 입고 수량으로 나눠버립니다. 그야말로 총평균이죠.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를 딱 구해가지고
그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수량을 곱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요. 이 평균 단가에다가 매출 수량을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예요. 아주 간단한 계산 방법입니다. 예. 1년 동안 매입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1년 동안에 10번 매입했다. 그러면 그 10번 매입한 수량과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 다 더하고 수량 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금액 나누기 수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나오죠? 그게 평균 단가예요. 기중의 평균 단가. 그 평균 단가를 하나 딱 구해가지고 몇 개 판매됐다. 그러면 그 몇 리터 판매됐다. 그러면 리터에다 곱해. 수량에다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 그리고 재고가 얼마 남았다. 재고 수량에다 곱해. 그러면 그게 재고 금액.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땅한 예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뒤에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예. 원리가 간단해요.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을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아이캔에 보면은요. 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것은 수량을 확인한 거에다가 단가를 결정해가지고 곱하면 그게 재고금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평균법은 단가 하나를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재고 수량을 곱하면 그게 재고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러나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고, 단가 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동평균과 총평균을 가중평균이라고 묶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서는 이동평균, 총평균 나누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렇게 네 가지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하면은 밑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재고자산의 수량은 서로 똑같다고 볼 때 단가의 산정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순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순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위에 거는요, 첫 번째 거는 첫째 요 이익입니다. 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예요.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서로 같거나 이동이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선이총후라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만 알면 되는데 뭔 앞에 기말 재고 금액이니 매출 총이익이니 법인세 비용이니 하는 것이 뭐냐? 자, 당기순이익 이익이 크다는 것은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큰 순서라는 말도 되고, 당기순이익이 크다는 건 매출 총이익도 크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 커진 것만큼 당기순이익도 커지는 거거든요. 같은 이익이니까. 네. 무조건 이익이 큰 순서예요. 그러면 재고금액은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재고금액이 크면 원가가 떨어져요. 재고금액이 크면 원가가 떨어져요. 아까 제가 선입선출법을 말할 때 분식회계에 이게 악용될 수가 있는 수법이다. 수법이라기보다는 그 평가 방법이다. 그랬죠? 선입선출법은 분식회계에 악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 왜 그랬느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선입선출은 지금 재고를 최근 거를 재고로 보는 게 선입선출이란 말이에요. 과거 거는 팔린 걸로 보고. 자, 과거 거가 가격이 낮았을 때가 과거 거죠. 낮은 가격을 적용하니까 재고는 지금 높았던 것이 재고로 남겠죠. 선입선출은. 이 가격이 높았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이 높아졌잖아요. 기말 재고 금액이 높아지면 원가, 매출 원가는 낮은 것이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금액이 큰 순서도 이익이 큰 순서하고 똑같아요. 이익이 큰 순서하고. 그래서 선이 총후 있는데 특별히 요 이익만 잘 기억해 주세요. 이익이 큰 순서.
그 다음에 밑에는 자 기말 재고 금액하고 반대되는 게 매출 원가죠. 여러분 아까 상품 계정에서 아까 이 상품 계정에서 자 대변에 있는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대변에 있는 두 개. 여기가 기말 재고 금액이었고 여기가 매출 원가였습니다. 매출 원가. 그래서 이 두 개 금액은요 합계는 일정해요. 합계가 만약에 1,000원이라면 이 두 개의 합은 언제나 1,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여기가 만약에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 재고 금액과 이 기말 재고 금액 요것과 여기 매출 원가 이것은 서로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금액이 큰 순서의 반대가 매출 원가의 큰 순서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큰 순서는 여기 부등호가 전부 거꾸로 되어 있죠. 후총이선이 되는 거예요. 후총이선. 그래서 부등호를 뒤집으면 매출 원가가 큰 순서가 된다. 이걸 말이죠. 원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춥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외워두시느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 수량이 서로 같다면 이익을 잘 기억하세요. 이익이 주로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익이 큰 순서는 선의총우다. 선의총우다. 선의가 어디 여학생 이름 같지 않나요? 선의. 선의총우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할 게 꽤 많죠.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것 때문에 많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은 어떻게 구했는지 알았어요. 수량에다가 단가 결정해가지고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선의총우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해요. 대부분 개별법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개별법 쓰는 회사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에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재고자산의 저가법. 이것은 재고자산의 어떤 수량을 파악하는 의미가 아니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건데, 그러면 앞에서 재고자산 평가, 그거는 재고 수량을 평가해가지고 거기다 단가 적용하는 그 평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시장 가격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자산의 평가 중에서 하나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우리 배웠죠. 주식, 채권 이런 거.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고자산은 왜 저가법이라고 했느냐? 재고자산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평가해요. 올라갔을 때는 평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한다. 여기는 지금 공정가치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를 비교했을 때를 하는데, 원재료하고 상품의 경우가, 상품이나 제품하고 원재료의 경우가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법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 다 가격이 보통 인플레이 현상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재고자산은 하락할 수가 있겠느냐? 대개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상을 입었을 경우. 두 번째,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 중인 내에 판매되지 않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가 없어서 장기 체화가 되었을 때. 세 번째,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없을 경우, 하락했을 경우. 또 네 번째,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완성한다는 건 원재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예. 그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완성해서 판매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됐어. 과거하고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확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은 폭락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네. 가격 폭락된 거를 그대로 취득원가로 재고자산을 표시하면 그게 뭐예요? 예, 정확하게 표시 안 한 거다 이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으면 고쳐라 이거예요. 장부를 고쳐라. 그래서 장부를 고치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저가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라 이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니까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생각나시죠?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가격이 올랐을 때도 있으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도 있었죠. 그러나 재고자산은 절대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건 없어요. 왜? 떨어졌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평가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 존재합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며 가격이 떨어진 것이 원가 부담이 돼요. 원가에 더해진다 이겁니다.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상대 계정 과목은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차변에 기입해가지고 매출원가가 비용이니까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용에 들어가요? 매출원가라는 비용에 넣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 개념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다 이거예요. 대변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반대 개정은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 대손 충당금처럼 대손 충당금이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었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뭘까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이거예요. 무슨 충당금 하면은 다 자산을 빼먹는 겁니다. 자산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우리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배울 때 여러분 대손 충당금의 설정 배웠잖아요. 그때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기록하면서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입니다 했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할 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대변에 가면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분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계만. FAT 1급 시험에서는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되고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는 이 원리만 알면 다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냅니다. 그보다 더 깊이 있게는 잘 안 돼요. 예. 이 원리만 이론적으로만 알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이론 문제에서 이거를 다룹니다. 실무로는 점표 입력하는 문제로는 지금까지 FAT 1급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그런데 밑에 이거 또 있습니다. 순실현 가치하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분계에다가 요 분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 밑에 이 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거 반드시 예. 뭐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되는 게 주의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주의입니다. 자, 재고자산을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했는데요. 단기매매증권 앞에서 평가할 때 뭐 저가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만 공정가치라고 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면서도 시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 설명 들어보세요.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시가가 아니라 순실현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실현 가치? 처음 나오는 말이죠. 예. 시가에서 판매비를 뺀 것이 순실현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순실현 가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공정가치, 즉 시가를 말하죠.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치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가법은 공정가치가 아닌, 시가가 아닌 한마디로 순실현 가치라는 것, 판매 비용을 뺀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 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상품이나 제품은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늘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평가가 돼요. 예. 판매가에서 이제 시가에서 판매 비용 빼가지고 순실현 가치를 적용하는데, 원재료라는 것은 말이죠. 원재료는 순실현 가치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순실현 가치냐? 현행 대체 원가.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면 동등한 자산을 현행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가 손상을 많이 입었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손상을 많이 입은 것을 전부 뭔가 뭐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생산을 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현행 대체 원가, 다른 원재료 사는 거. 이거 버리고 다른 원재료를 사면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순실현 가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는데 현행 대체 원가를 적용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원재료 쪽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겠죠. 우리 FAT에서는. 왜요? 제조업이 아닌 걸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순실현 가치만 여러분이 판매 비용을 빼는 것이다. 예. 공정가치에서 판매 비용을 뺀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또 재고자산이, 아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없지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이 재고자산 평가가 여기서 딱 끝나니까. 자, 재고자산은 평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건 있어요. 자, 아까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저가법에 의해서 순실현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만큼을 매출 원가에 가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한 해에 이렇게는 안 일어나겠죠. 왜냐? 결산 때 하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 다음 해에 결산 때 보니까 재고자산의 가격이 회복이 됐어요. 예,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기에 결산할 때 그 재고자산을 평가했던 것보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보죠.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 저가법 평가하기 직전의 장부 금액, 그게 최초의 장부 금액입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 환입을 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 준다.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할 때 매출 원가에다가 더해줬죠. 비용에다 더했으니까 가격이 회복이 됐으면 매출 원가에서 이제 빼주어야죠.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차감했던 거 다시 차변으로 원위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감했던 것을 다시 빼줘요. 이제 더해주죠. 이건 재고자산에다 더해주죠. 이 차감 계정을 차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평가 이익이 아니에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그래서 이거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네. 자주 하는 회계 처리가 아니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이 분계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부담이 되면 일단 이런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이다. 여기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고, 요 밑에 분계는 아니더라도 요 분계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합니다. 요 밑에 끝까지
기억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환입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공부가요. 이제 딱 몇 줄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 문제풀이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